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이 역전이 되기도 했고 매우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열심히 적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상인이셨는데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답니다. 다들 시장에서 일하면 돈을 잘 버는 줄 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갚아오고 계시던 대출금과 저를 키우시는 돈을 제외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네요. 그렇게 평범보다 못한 환경에서 조금 어렵게 성장했지만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죠. 건강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낸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겠지만 중간 수준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과 군대 2년을 보내고 20대 중반이 넘어가 취직을 했는데 2년 동안 학자금과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열중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조금 큰 회사에서 저를 직원으로 써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에게 기회가 3번은 찾아온다는데 지금의 회사가 저에게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빚과 저의 학자금까지 모두 갚아내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 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빛이 나는 미모의 여인이었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운명의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되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용기를 냈답니다. 그러자 그녀도 주저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며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3초면 충분하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날이었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세상 어떤 연인보다 아주 뜨겁고도 새콤달콤한 사랑을 했답니다. 연애 기간이 4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저희 커플은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저나 그녀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어서 30이 넘어가며 그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녀도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어 제가 내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저와 아내가 천생연분이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걸림돌이 많아서 결혼을 바로 하지 못했답니다. 예비 처가는 저희 집안과 다르게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연매출 100억을 넘기는 IT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제 아내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을 저 같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며 장인장모 그리고 처남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시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쳐버려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민서야, 우리 그만하자.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는데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지. 겨우 이 정도로 지쳐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자기가 그랬지.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많이 해도 버틴다고 약속했잖아. 난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자기 부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단 말이야. 끼리끼리? 자기랑 나는 끼리끼리 아니었어? 겨우 돈이 많고 적은 거로 사람을 급으로 매기고 판단하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수용한다는 거야? 자기 실망이다. 각설하고 난 죽어도 못 헤어지니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날 책임져. 아내는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며 처부모님의 반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제가 처가 식구들에게 무시와 갈시, 막말을 많이 들으며 지내는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쌍욕을 하며 아내와 헤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처부모님과 똑같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와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되시며 응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게 되었는데 처부모님도 지쳤는지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죽어도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마신 거죠. 그래서 연애 4년과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1년을 더하여 5년 만에 아내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기 위해 고급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처부모님은 반가운 인사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애들 신혼집은 어디로 하실 거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무조건 싫습니다. 알아서 맞춰주세요. 라고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당장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니 조금 눈을 낮춰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이래서 없는 집안하고 사돈매기 싫다는 거야. 벌써 시작부터 대화가 안 되잖아. 평생 강남에서 살아온 내 딸이 수준 떨어지는 동네에 신혼집을 얻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민서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으니? 엄마, 난 승준 씨랑 함께라면 골방에서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한테 말 조심해. 엄마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거 진심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아이고, 아주 시댁 식구가 다 됐구만. 좋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나중에 딴 말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 혼자 다 준비해서 시집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처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귀한 딸이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남자한테 모든 걸 걸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훗날 저를 진짜 사이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어 주신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얻었고 혼수는 아내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처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걸 모두 채웠답니다. 그리하여 처가에서 반대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연히 아내와 저는 천생연분이었으니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랜 연애를 했음에도 눈만 마주치면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손끝만 스쳐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다니던 중견기업에 계속 다녔고 아내는 처부모님 밑에서 일하다가 저와 결혼하며 중소기업에 들어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부모님은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만 끄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끊어버린 거죠. 저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차라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다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네요.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아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며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선택한 일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저희 부부에게 문제점은 여전히 처식구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는데 허구한 날 저희 신혼집에 와서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자네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이런 시궁창 냄새나는 곳에서 살 일은 없었을 거야. 자네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게 된 걸 머릿속에 새겨두란 말이야. 장모님,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하찮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정도면 평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요. 아이고,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주둥이 하나는 팔팔하게 살아있구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건가? 아휴,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장모님이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으면 아내가 대신해서 처부모님들을 상대했답니다. 엄마, 결혼 말할 거면 도로 나가.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싶어? 엄마 아빠가 사이한테 마음을 얻기 싫으면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각자 알아서 살잔 말이야. 이 기집애가 단단히 홀렸네. 어쩌다 이런 볼품없는 놈한테 영혼까지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년아. 나가 엄마. 그만 돌아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와. 또 내 남편한테 막말할 거면 아예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도 아내의 당당함에 손발을 들었는지 더는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물론 제가 살갑게 다가가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도리어 화만 돋구게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았네요. 처식구들과 5개월 가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처가 상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100억 매출을 달성하던 기업이 폭삭 망하게 되었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해외까지 확장을 하셨는데 무리한 욕심을 내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만 날아간 게 아니라 많은 빚까지 남게 되며 한순간에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일을 하고 있던 장인어른이라 금세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늘 큰소리 떵떵 치시는 분이니 투자자들이 다시 모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주 크게 회사를 말아먹은 장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는 투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골이 된 장인어른은 집까지 경매로 넘겨주게 되었고 장모님과 처남과 함께 원룸촌으로 들어가 한 방에서 비좁게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모든 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망했어도 그 많은 재산이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 어쩌면 좋으려나. 모든 걸 다 잃었으니 걱정이네. 자기야,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적금 들어놓은 거 껴서 전세 아파트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 됐어. 서울의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말을 해. 당신 이럴 때 보면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시댁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이는 아니어도 성의를 보여야 정상 아니냐고. 뭐? 자기야 왜 이렇게 날이 섰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부족한 놈인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알았다 알았어 그만하자. 마누라가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을 안 이껍게 들어주는 남편이랑은 말하기 싫어. 오늘은 나 혼자 자고 싶으니까 당신이 거실에 가서 자. 아내는 처가가 망한 뒤로 심리 상태가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평생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걸핏하면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을 했답니다. 자기 정도 되는 여자가 왜 저 같은 부족한 남자랑 결혼을 한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전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며 다시 멘탈을 잡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가의 안타까운 소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내를 피해서 오랜만에 본가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집밥도 먹고 싶었고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안부를 확인할 겸 해서 찾아뵀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 건 물론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처가가 망해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길래 그렇게 웃으세요? 같이 좀 말고 오세요. 네? 그러자 엄마가 박수까지 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승준아, 네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겨준 땅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아, 그거요? 엄마가 똥땅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가격도 똥값인데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고요. 기억하는구나. 어쨌든 승준아, 그 똥땅이 대박이 났어. 그 지역이 재개발 결정이 나면서 엄마 땅이 수천 배로 값이 올랐어. 지금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서로 돈을 더 주겠다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땅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아들인 제가 효도를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곧게 한다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들아, 그 땅이 평당 200원인 똥땅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씩 한다더라.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3,000평이니까 얼마겠니? 그럼 30억이요?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다니깐. 요즘 로또도 10억 조금 넘는다는데 엄마는 로또를 두세 번 맞은 거라고. 와, 대박. 엄마 아버지 축하드려요. 진짜 잘 됐어요. 고맙다, 승준아. 그런데 땅은 당장 팔지 않을 거야. 여기에 건물도 올리고 더 크게 불릴 거라고. 부모님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부모님 재산을 탐내기 싫으니 실컷 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은 기다리는 게 급선무이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처가에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부탁을 덧붙이셨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망해버린 처가를 살려줄 남자를 만났어야 한다며 한숨을 연거푸 쉬었네요. 아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사랑만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럴 때 돈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면 우리 식구들이 원룸에서 지낼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지. 아휴. 자기야, 그만해. 속이 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아무지 없는 나를 비난하는 거야.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장인어른 회사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 그만 좀 해. 제가 따끔하게 말하며 아내가 정신 차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으로 말하더군요. 아니, 당신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집안에서 식구를 잘못 들여서 운이 다 한 거야.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우리 전처럼 서로 아끼면서 살자.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처가의 사업 실패와 재산 손실로 인해 부부 사이가 심하게 흔들렸네요. 그런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처부모님과 처남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네가 말했니? 엄마 땅이 재개발되는 거 말이야. 네가 말한 거야? 네? 아니요. 그동안 처가에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처가 식구들이 엄마가 땅 부자가 된 걸 알고 찾아왔다고요? 그래.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내 시간을 떠들고 갔다니까. 나더러 그 땅을 팔아서 투자해달라더라. 1년만 쓰고 돌려준다면서 30억을 투자하라고 말이야. 돈이 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땅값 모두를 내놓으라고 한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엄마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장인 장모가 저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데다 매일같이 무시하고 막말한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엄마한테 그 마음 절대 변치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서식구들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해 제 상황이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아내는 그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왜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느냐고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 수십억 재산이 생겼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달라고 할까봐 알리지 않은 거니? 당신한테 진짜 배신감 느껴. 미안해. 그런데 그 돈은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땅이란 말이야. 웃기고 있네. 시부모님이 그 땅을 나중에 물려줄 사람이 누군데? 바로 당신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주려고 땅을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는 저를 무시하는 처가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을 찾겠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쫄딱 망한 처가를 살려야 할 사람이 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처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된 사위 대접을 하고 예뻐해 주셨더라면 마음이 흔들려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재산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 재산을 탐내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 부모님과 처남이 날 한 번이라도 사위 취급, 아니 사람 취급한 적 있어? 만약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따뜻한 말을 해줬다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을 거라고.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내가 왜 처가를 살려야 하는데? 너 말 다 했어?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하나 믿고 다 버리고 온 나에게 이따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이제 보니 왜 가정환경이 중요한 줄 알겠다. 넌 인성 쓰레기의 이기주의자라고. 멋대로 짓거려라. 그래봐야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전해.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너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더군요. 어쩌다 천생연분이었던 저희 부부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재산을 건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안 된다고 했더니 처가 식구들이 평일에 저녁에 신혼집으로 들어와 아수라장을 만들며 고래고래 쌍욕을 해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엄마 땅을 팔아서 자기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살한구실 못하는 자네를 우리가 받아준 거 모르나? 내 딸이랑 결혼해서 살게 해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이복의 박사방, 길게 말할 거 없다. 얼른 자네 모친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일러. 장모님,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던가요? 사회 대접은커녕 동네 개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드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과 처남을 도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세요. 저와 부모님한테 계속 이러시는 거 다 협박이에요. 저는 묵혀있던 서운함을 꺼내며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부모님은 제 따귀를 날리시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처남은 제 배를 가격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과 인연을 맺었다는 게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대 맞고 바닥에 쓰러졌고 식구들은 돈을 마련해서 달라는 협박을 마지막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식구들이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인 것이라 확신하고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보나마나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으로 갈 생각이었죠. 이윽고 부모님 댁에 들어갔더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처식구들에게 시달려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았네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방해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엄마, 저 이혼할게요. 이혼? 그러지 마라. 승준아, 원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 법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물론 너처럼 동력심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엄마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베풀 생각을 하시냐고요. 승준아, 엄마가 좀 아프다. 엊그제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말기암이라고 하더라. 여기저기 다 전이가 되어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엄마의 시한부 소식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지가 벌벌 떨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암이라니요.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암에 걸려요. 세상에 하늘이라는 건 없나 봐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좋은 일이 오려나 싶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엄마는 저에게 유언을 미리 하고 싶다며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너랑 민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천생연분인 거 알지? 엄마 소원이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야. 두 사람의 행복이 이어지려면 엄마의 재산을 조금 넘겨주는 게 정답일 것 같구나. 내 땅을 팔아서 절반은 네 처가에 들여라. 나머지는 너와 민서가 둘이 살면서 쓰도록 하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말기암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불가능하면 미국으로 가서라도 수술을 받아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아유 승준아, 엄마 좀 편히 쉬자. 마지막 가는 길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어. 엄마 유언을 들어줘.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답니다. 진통제라도 놓아드리려고 며칠 입원하기로 했죠. 아버지와 저는 몇 마디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땅 문서를 꺼내주시며 저에게 알아서 쓰도록 하라며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아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땅 문서를 내밀며 제 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셔.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 땅 문서는 엄마가 처가를 도와드리라고 하셨어. 절반인 15억은 장인, 장모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두 사람이 사는데 쓰라고 하셨어. 그러자 아내는 표정이 밝게 살아나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님 고생만 하시다가 암에 걸리시다니. 미안해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우리 식구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다니. 죄송해서 죽을 것만 같아. 자기야 진심으로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엄마가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싸우자. 다시 전처럼 돌아가자고. 알겠어 자기야.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사랑해 여보. 아내는 제 품에 오랫동안 안겨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동안 못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이 바빠졌다며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아내와 첫 식구들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려 퍼지더군요. 깔깔 웃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샴페인을 뽁 소리를 내며 터뜨렸습니다. 칙칙 소리를 내며 거품이 바닥에 쏟아지자 장모님이 신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들아, 나 행가래 좀 쳐주면 안 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된 날이니까 행가래 한번 해줘봐봐. 알았어 엄마. 우리 쪽으로 몸을 기려봐. 하나, 둘, 셋. 어이샤, 어이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유추해보니 아내가 땅 문서로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내의 공동명의로 넘겨준 땅 문서를 저 몰래 단독명의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러게 미리 우리한테 재산을 넘겼으면 좋았잖아요. 혼자 독식하려다가 치안부라는 벌을 받은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땅 문서를 넘겨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하고 공동명의면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옆에 있는 명청한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바꿨어요. 이런 건 사업가인 우리 아빠한테 식은 죽 먹기거든요. 여하튼 이제 어머님의 30억짜리 땅은 우리 가문이 가져갈게요. 그리고 바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의 찌질하고 등신 같은 놈하고는 하루도 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 죽으면 지옥 가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역시나 처식구들다운 짓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죠. 엄마는 기운이 없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거렸답니다. 이에 저는 처식구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마음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만하시죠. 아픈 사람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행가리치는 무식한 짓을 하는 인간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보, 우리 엄마한테 지옥으로 가라고? 참, 이 개오라질 년. 내가 너 그런 년인 줄 알았어. 이제부터 지옥은 우리가 아니라 니들 식구들이 가게 될 거야. 이 어리석은 짐승 새끼들아.
저 식구들은 제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30억을 잃어서 머리가 돌았느냐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문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모두 알아채고 분노하며 가방에서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그게 뭐냐고 물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뭔데 저한테 주는 거요? 또 다른 재산을 넘겨주려는 건가? 아이고, 뭔지 한번 볼까나? 아버지는 계약서를 넘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반전 시작입니다. 사돈, 우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과 제가 다른 땅 문서를 주었죠. 세에게 건네준 공동명의 땅 문서는 똥땅입니다. 제 아내가 물려받은 땅이 두 곳인데 세익이 단독 명의로 바꿔버린 그 땅은 평당 100원 하는 똥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0억짜리 땅이고요.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명의만 변경했으니 알 턱이 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3,000평의 땅이 맞았다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응? 괜히 우릴 쫄게 하려고 헛소리하는 거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시골 부동산까지 가서 엄마의 땅을 팔고 받아온 30억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돈, 눈깔이 있으면 보일 거예요. 어제 시골에 가서 땅을 팔고 왔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러분이 가진 땅은 다 해서 3만원입니다. 3만원. 진짜 똥땅이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유언을 하시고 땅 문서를 주셨을 때 아버지와 둘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답니다. 아버지는 차 식구들이 짐승보다 못한 걸 알고 있는 데다 제 아내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대답하고 이혼할 마음이라고 대답했죠. 아버지는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두 곳이라며 똥땅 문서를 공동명의로 돌려서 아내에게 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업가인 장인이 머리를 굴려 똥땅을 꿀꺽 삼킬 거라며 골탕을 먹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아내와 처식구들은 똥땅을 가지고 나서 시한부 엄마를 찾아와 조롱하고 지옥으로 가라는 막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은 아주 놀란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란히 납작 엎드리더군요. 아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죄송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미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라고요. 제 남편은 늘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망하면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 여보, 우리 행동을 용서해주고 그 돈을 절반으로 나누도록 해요. 어머님 유언대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 좋게 화해하고 똑같이 반으로 나눠요, 아버님. 이어서 처부모님과 처남이 비슷한 말로 사과를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목을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새에게도 그렇고 사돈 식구들이 이렇게 사과를 잘하는 분들인지 몰랐네요. 그런 결정은 승준이가 해야겠군요. 제 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아들, 이 30억을 반으로 나눠 가져야겠니? 저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쳐맞아봐야 머리가 돌아갈 것 같네요. 우리 엄마 앞에서 한 짓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네요. 어떻게, 몇 좀 맞아보시겠어요? 엄마 앞에서 미친 짓을 한 처식구들과 이성적인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주먹을 쥐고 물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이 벌을 받아야 할 짓을 했으니 얼마든지 혼나도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연세를 지그시 드신 장인과 작물 싸대기를 5대씩 날려주었고 지난번 제 배를 가격한 처남의 면상을 발로 걷어차고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렸죠. 그리곤 저희 엄마한테 빨리 죽어서 지옥으로 가라고 말한 마누라년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날렸답니다. 짝짝 소리와 함께 아내의 비명소리가 박자를 맞추더군요.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아 실신할 때까지 싸대기를 계속해서 날렸습니다. 힘들어. 4명을 착살내는 것도 일이네. 더워 죽겠다. 어이, 다들 우리 엄마한테 기어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니들 하는 거 봐서 15억을 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윽고 아내와 처식구들은 모두 네 발로 기어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조금 전 했던 조롱과 막말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모두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고 발악하고 있었죠. 그러다 장모님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며 엄마한테 대답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사돈, 어서 우릴 용서하고 재산을 나누라고 말해주세요. 세상 떠나기 전에 좋은 일 하시면 좋잖아요. 네? 어머님, 저 승준씨 여전히 사랑해요. 제가 이 남자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아까 한 행동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잘 살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의 목숨이 어머님 손안에 있다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와 아버지는 의자에 걸터앉아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운이 없던 엄마는 대답을 하기 힘들었는지 손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한 손을 높이 들더니 중지손가락을 빼고 둥글게 말더군요. 뻑혀를 뜻하는 손가락욕을 처가 식구들에게 날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다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하더군요. 저와 아버지는 더는 소용없으니 네 사람에게 꺼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여보,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아. 니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이제부터 생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만 돌아가봐. 당신들은 곧 감옥에 가야 하니까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라고. 감옥?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15억도 못 받게 생겼는데 감옥에 보내다니? 아내는 정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더군요. 그래서 조목조목 짚어주며 설명해 줬습니다. 똥땅 문서를 니년 개인 명의로 돌리는데 저지른 죄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 내 인감도장을 위조한 인장 위조와 문서 위조죄, 그리고 처남이 내 신분증을 훔쳐 내 행세를 한 절도와 도용죄, 처식구들 모두 범죄를 공모한 죄, 똥땅이 3만원 밖에 하지 않지만 재산을 가로챈 죄가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아주 많은 위자료를 받을 거라네. 당신과 식구들 제대로 생지옥을 보게 될 거야. 저의 경고에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그제야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30억짜리 땅을 가져왔더라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 테지만 지금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데다 빚만 있었으니 쥐구멍을 찾아야 했네요. 이에 처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했는지 넷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러다 아내는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했는지 처식구들의 뒤통수를 날리는 말을 시작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있어? 여보, 당신 돈 넘보지 않을 테니까 계속 부부로 살자.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당신도 나 알잖아. 독립심이 있었다면 당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도 알지? 여보,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부모님이 어머님 재산을 뺏어오자고 매일같이 명령하고 꼬셨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여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라고. 저는 혀를 차며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이 민서야, 땅 문사를 받자마자 장인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어. 네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 네 부모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잖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당신이 혼자 결정한 거라고. 민서야, 그게 너의 본성이야. 넌 뼛속까지 네 부모와 똑같아. 알겠니? 그럼 민서야, 지옥을 즐겁게 즐겨봐. 이제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으니까. 저는 키득거리며 발로 처식구들을 밀어내며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물론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저와 아버지가 발길질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겁에 질려 네 발로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식구들의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증거야 금세 찾을 수 있었으니 별로 어렵지 않게 처식구들을 판사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문서 위조와 인장 위조, 명의도용 등 여러가지 제목으로 아내와 처남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인 장모는 아쉽게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네요. 법적 처벌은 거기서 끝인지 모르지만 이후 행보가 지옥의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처가의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아내는 출소 후에 저에게 위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답니다. 만약 바로 갚지 못하면 다시 감치된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 싫었던 아내는 사채를 빌려
저에게 막대한 위조료를 지급했습니다. 100억 매출의 대단한 집안의 첫 식구들은 반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썩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다네요. 파산 신청을 해봤지만 심사에서 탈락해 많은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내 식구가 돈이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장인과 처남은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며 하루에 3시간을 자고 일하고 있으며 장모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장모가 취직한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간 처갓집이랍니다. 또 아내는 사차를 갚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이 뭔지 생지옥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며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였던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입원해 1년의 세월을 버티시다가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신 날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미소를 짓고 계셨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얼굴이 웃음이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엄마의 땅을 판 30억은 아버지와 제가 나눠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고향으로 떠나고 싶다 하셔서 그곳에 집을 한 채 지어서 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15억이라는 거금을 허튼 데 쓰고 싶지 않아 반년 동안 한 푼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 여러 유혹들이 생기긴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뿌듯해하실 일이 뭐가 있을지 열심히 궁리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제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다른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전처처럼 첫눈에 반하고 설레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짧게 하고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게 되어 아주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은 아무래도 딸아이를 위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잘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글을 써본 게 처음이었는데 재밌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주 사실적으로 사연을 적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벚꽃이 만개했네요. 다들 기분 좋은 나들이 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며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